이 삶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사랑은 말해야 하고 배고픔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켄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고 소리치는 상황에 지금 집에 요리할 사람이 없으니 그는 편의점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평화롭게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다니 도망치려 했지만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배에 둥그런 구멍을 내고 말았다. 그렇게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구출된 소녀들은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계속 울고 있었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다. 눈을 뜨고 보니 켄은 매우 호화로운 방에 있었다. 게다가 감정이 북받쳐 흐느끼는 하녀도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소개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하얀 머리의 소년으로 변한 것을 깨달았다. 도대체 이 머리카락과 푸른 줄기는 어디서 온 것인가? 당연히 그는 침착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날뛰었다. 그 후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과 발을 바라보았다. 주변의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아직 진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방을 나가 아들을 위해 사랑이 담긴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참 동안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나서 그는 자신이 새로운 서버에 로그인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소설처럼 환생한 것이다. 물론 그는 이전 세계에서 찔린 후에 이미 죽어버렸다. 이 시점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니 켄은 침대에서 이 세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았다. 이 일은 우연히 하녀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왕과 귀족도 이 정도가 전부였다. 강제로 자야 할 상황에서 켄은 많은 정보를 물어볼 기회를 잡았다. 먼저 새로운 서버에서의 사용자 이름은 켄 콜 실버였다. 올해는 3살이 되었다. 아버지 감과 어머니 사밍 외에 자신보다 2살 많은 언니 제네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백작의 두 번째 아내로 알려져 있으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2명의 자녀가 있었다. 켄은 침대 위를 빠르게 뛰어다니며 세상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며 모든 부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이 일은 우연히 하녀의 눈에 띄었고 이후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목욕 서비스까지 추가되었다. 왕족도 이 정도가 전부였다. 강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기회를 이용해 켄은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물어보았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새로운 서버에서의 M의 사용자 이름이다. 구체적으로는 켄 콜 실버였다. 올해 3살이 되었다. 아버지 감과 어머니 사민 외에 2살 많은 언니 제네가 있다. 그의 어머니는 백작의 두 번째 아내로 알려져 있으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두 남자아이, 그들은 각각 제인과 알렉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작의 지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 계급의 최상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군대와 자신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매우 무겁고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독립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가문은 왕국의 남쪽에 위치한 괴물숲에서 오는 침략도 막아야 합니다. 보통 많은 모험가들이 이곳에 임무를 수행하러 옵니다. 물론 그들은 검술 외에도 마법의 힘에 능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는 반드시 읽고 쓰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곳에서 살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세계의 켄은 더 이상 살아남은 친척이 없었습니다. 중학생의 두뇌를 가진 그는 빠르게 읽고 쓰고 수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모두가 주변 사람들의 의심에 부딪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는 이유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작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켄이 가문을 이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점차 성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법과의 접촉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 후 켄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 욕망을 잠시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몰래 여러 가지를 장난치곤 했고 심지어는 거대한 가스버너처럼 불을 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가 한 말은 그에게 이런 어두운 누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생이 이 세계에 관심이 많다고 들어서 그녀는 그를 자율학습 클래스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제이는 매일 동생에게 가르치러 찾아왔습니다. 물론 300년 동안 존재해온 나라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모험가였으며 그의 이름은 두아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전기를 듣고 켄은 그가 일본에서 태어났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세계에는 전설 속 생물들이 존재하며 엘프부터 드워프, 심지어는 짐승인간이나 매우 부드러운 것들까지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새 그는 5살이 되었고 축복식도 다가왔습니다. 가족 모두는 신속하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전설 속의 물건들은 엘프부터 드워프, 심지어 짐승인까지 매우 부드러운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이제 그는 5살이 되었고 축복식이 다가왔다. 가족은 신속하게 마법 소환서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 그 전에 형은 누나에게 상태판에 대해 간단히 소개받았다. 하지만 켄이라는 글자가 왜 이렇게 강박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방금 받은 정보에 따르면 마법의 수준은 하나에서 5가지 있으며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등급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품질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축복은 매우 유용해집니다. 물론 축복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신전에 도착했고 의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눈부신 빛의 서신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형을 7신에게 직접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창조, 환생, 마법, 전쟁, 기술, 상어, 그리고 땅의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옛 세계에서의 사건에서 형은 반드시 나서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운명이 정해진 대로 암살자가 넘어지고 주민들에 의해 제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들은 옛 기억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모든 신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켄은 가족과 함께 사는 행복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이 특별한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태도가 7신으로부터 축복을 가져오게 했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즉시 도망쳐서 구석에 숨어 자신의 상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축복이 10급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5급이 최고였는데 이제야 그 위험한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넷의 마법 기술 덕분에 형음표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7신의 축복 덕분에 부모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마력량을 조작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한 왕실 마법사도 많아야 10령인데 지금 이 아이는 5세에 30령이 넘었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높으니 미래의 가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백작은 모두가 외부 세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형은 이에 대해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형은 우연히 소환 마법을 가르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밖으로 나가 시험해보았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테스트를 해보았다. 누가 알겠는가? 매우 위험한 괴물을 소환했지만 본인은 부드러운 것 몇 개만 필요했다. 불행히도 언니와 마도 가까이에 있어서 그는 빠르게 전투 준비 자세를 취하며 손바닥에 화구를 모았다. 그는 괴물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려고 뛰어올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너무 아프게 맞았다. 하지만 그는 마법을 성공적으로 역전시켜 소환된 짐승을 다시 보내버렸다. 그러나 켄은 다시 땅에 쓰러지며 주위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과거처럼 서버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았다. 이후 5번째 생일 파티도 성공적으로 열렸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꿈을 확고히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모험가가 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다. 아들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감은 가정교사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접촉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심지어 교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참지 못하고 무작위로 순간이동 마법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의 과일 정원에 얼굴을 받고 넘어졌다. 게다가 몇 번 더 몸을 뒤척인 후에야 겨우 일어났다. 관리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각각 씀레와 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첫 만남부터 나쁜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 앞에는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이 있었기 때문에 빨간머리는 자신을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다. 두 사람은 모험가 길드 출신이며 상위 등급에 속한다고 알려졌다. 뉴레와 니나는 켄을 3년 동안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는 그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사람처럼 검을 휘두르며 빠르고 힘이 넘쳤다. 그 결과 니나는 빨간머리보다 더 강하게 평가했다. 그래서 작은 자존심이 상한 그는 검을 들고 싸우겠다고 나섰지만 첫 번째 배기에서 그 힘을 확실히 느꼈다. 이후 두 사람은 매우 아름답게 연속적으로 배기를 주고받았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지만 켄은 매우 편안하게 싸우고 있었다. 반면 미우레는 힘들게 이를 악물며 얼굴을 찡그렸다. 위험하다고 느낀 니나는 마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화구, 수구에서부터 흙과 돌을 쏘는 것까지 어떤 마법도 효과가 없었다. 니나가 빨간머리보다 더 강하게 차갑게 말했다. 결과적으로 작은 자존심이 상해 검을 들고 싸움을 요구했지만 첫 타격을 가했을 때 힘을 확실히 느꼈다. 이후 양측 모두 아름답게 연속 공격을 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지만 그와 함께한 쿠엄은 매우 편안하게 싸웠다. 반면 미유리는 힘들게 이를 악물고 얼굴을 찡그리며 위험을 느끼자 니나는 마법의 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화염구, 물구, 땅을 쏘는 것까지 어떤 마법도 효과가 없었다. 그는 5살짜리 아이로 심지어 연습판을 쉽게 날려버릴 수 있다. 앞에서 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으니 이 아이는 확실히 괴물이다. 심지어 평범한 마법사들도 모든 원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곳은 전쟁의 신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법의 힘도 함께 지니고 있다. 자신의 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켄은 세 사람 모두 방과 후 활동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세례식 이후로 궁전을 떠난 적이 없다.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두 모험가들은 빠르게 게임의 브로버타마는 실험버타는 모로 찾아가 5살짜리 아이가 이미 검과 마법의 시작 수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중급 수준에서 가르친다면 분명 궁전을 날려버릴 것이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첫날에 이렇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 방과 후 활동. 문제에 대해 궁전 밖에서 감은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초반에 세 사람은 함께 넓은 세상으로 나섰다. 모험적인 땅이었다. 그들은 빠르게 큰 바위 앞에 도착했다. 미나가 그에게 동달아는 포착했다. 중급 마법을 시연해보라고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의 벽을 외쳤다. 그러자 두 줄기의 파괴적인 열기가 즉시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맞은편에 바위로 날아가 큰 구멍을 남겼다. 이 마법은 중급을 훨씬 초과하는 힘이었다. 게다가 그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이는 그 아이가 엄청난 양의 마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두 모험가는 갑자기 위험을 감지했다. 마치 암살자 토끼가 나타난 것처럼. 그것은 그를 가장 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빠르게 접근했다. 결과적으로 첫 공격을 피했지만 이후에는 얼음 총알에 맞았다. 결과는 순식간에 끝났다. 니나가 괴물을 탐지하는 마법을 시전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푸른 머리카락은 자신의 마력을 작은 층으로 방출한 후 멀리 있는 괴물의 마력을 감지했다. 그는 따라하며 형태를 보았다. 얼음이 얼굴에 직격했다. 결과는 반음악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났다. 니나가 괴물을 탐색하는 마법을 시전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방법을 물어보았다. 구체적으로 푸른 머리는 자신의 마력을 작은 층으로 방출한 후 멀리 있는 괴물의 마력을 감지했다. 그는 따라해보았고 우리의 그것은 많은 고급 모험가들이 아직도 수행하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그의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모두는 매우 생산적인 토론은 챈드라는 대간이라는 만장거라는 대간이라는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몰입해 있어서 거의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가 뛰어들려고 했던 숲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종류의 강력한 괴물들의 소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몇십 년마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폭발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짐승의 습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것이 철저한 성벽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에 돌아와 상태를 확인한 그는 자신이 일어나니 총청자도라는 칼한 척 많은 레벨을 올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단지 몇 마리의 토끼를 베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들은 레벨업 수치를 100배나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울고 불며 그들을 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켄이 중간 괴물들과 싸울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한 그들은 모험가 길드에 들러 늑대무리를 처치하는 임무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던 중 붉은 머리의 거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두 선생님을 카미안그라 다라바니를 자신의 팀을 위해 강제로 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우레의 손을 대려는 순간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두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드럽게 제안했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화가 나서 실수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일어나서 반격하려 했지만 켄은 너무 빨라서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는 켄에게 발이 걸려 180도 뒤로 넘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5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뺏으려 했지만 아무리 빠르게 베어도 그의 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청년은 손으로 칼을 맞고 그를 밖으로 튕겨냈습니다. 함께 있던 두 친구도 같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새 3년이 흘렀으며 두 가정교사는 더 이상 백작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학습하는 동안 매우 친절하게 대우받았기 때문에 보답할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괴물의 숲으로 제구 숲으로 결정했습니다. 들어가서 모든 강력한 괴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지능의 괴물부터 땅의 용까지 가리지 않고 사냥했으며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형태를 보았다. 그리고 가문을 알리는 수건이 있기에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내 아들이 한 짓을 추측했을 것이다. 마지막 수업에서 2명의 교사와 함께 그는 가장 약한 늑대들을 쉽게 처치했다. 시체를 모두 치운 후 수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는 2개의 공간 가방을 꺼냈고 구체적으로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이었다. 물론 이것들은 그가 특별히 준비한 교사 커플을 위한 선물이었다. A급 팀이 사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괴물의 재료 외에도 그것은 대저택의 면적만큼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니나와 메이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건 국가급 보물과 다를 게 뭐야. 하지만 정말 가치가 있어. 그들과 함께하면서 비로소 간단하지 않은 식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지. 심지어는 곳곳을 탐험하고 진정한 친구를 사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해. 서버에서 살고 있어도 쉽게 닿을 수 없는 것들이지. 그 아이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니나와 엠레가 조용히 입맞춤을 나누었어. 그리고 세 사람의 교사 계약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 그날 저녁 감은 아들의 방을 직접 찾아가서 숲의 구멍에 있는 수건의 출현에 대해 물어보았어. 알고 보니 시비아도 그 주인이 켄이라는 것을 확인했어. 복수심에 불타는 아이가 붉은 피부에 가다즈 괴물과 싸웠다고 하니 그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고 바로 긴 창을 만들어냈어. 이 괴물들의 위험도가 매우 높거든. 단 한 마리로도 마을을 초토화할 수 있으니 그 녀석은 단 한 방으로도
모두를 처치할 수 있을 거야. 마치 어떤 대머리 청년 같아.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해진 그는 결단을 내리고 숲으로 뛰어들어 날개 달린 도마뱀을 자극하는 게임을 하기로 했어. 결과적으로 거의 반으로 잘릴 뻔하다가 하늘로 날아올랐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신은 피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적의 머리 위로 이동해서 전투를 시작했어. 하지만 그 괴물은 1분도 버티지 못했어. 상태창을 열어보니 내가 너무 과하게 플레이한 것 같아. 드래곤을 처치한 후 그가 가진 마력은 8천만 이상으로 증가했고 귀족의 아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게다가 그들은 수도에 도착하는데 약 일주일이 걸릴 것이지만 이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괴물을 탐지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을 스캔했고 그 결과 앞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다. 심지어 켄은 50마리의 괴물이 10명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신속하게 구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어떤 계산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켄은 전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땅으로 날아내려가 바람 마법과 신체 강화 마법을 결합하여 빠르게 나아갔다. 예상대로 그가 도착했을 때 인류 쪽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겨우 한 명만이 버티고 있었다. 다행히도 맨이 나타나 괴물을 적시에 처치했다. 그 후 그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다. 켄이 지나가는 곳마다 괴물들이 사라졌고 결국 그는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괴물을 처치했다. 그러나 나머지 괴물들은 기사들과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리에서 마법을 사용하면 아군에게 피해가 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칼을 꺼내 하나씩 처치하기로 했다. 이제는 우두머리와의 1대1 전투만 남았다. 그는 재빨리 공중으로 점프했다. 켄은 에너지를 모아 검을 불타오르게 만들고 결국 괴물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물론 그 후 그는 경비병에게 경계태세를 취하라는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강력한 존재가 적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한 맨은 한쪽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집안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때 병사는 안심하고 쓰러졌다. 모든 이의 생명이 닭국수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켄은 신속하게 달려가 치유 마법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상처가 즉시 치유되었다. 이제는 쉬고 음식을 먹어 혈액을 보충하기만 하면 된다. 혈액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전투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켄이 마법 상자에 모두 담았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백작이 나타났다. 그는 차에 있는 지하 후위를 보고 놀라 입을 벌렸다. 그 안에서 2명의 아름다운 소녀가 요정처럼 걸어 나왔다. 감은 그들이 레티아 공주와 시우 양이라고 확신했다. 켄은 이를 듣고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괴물숲의 천적과 드래곤 킬러라는 두 가지 칭호를 얻었어.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지. 그렇게 2해가 흘렀고 오늘 켄은 가족과 함께 수도에 가서 소개 파티에 참석해야 해. 마법이 괴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그는 검을 꺼내어 하나씩 베기로 결정했어. 이제는 우두머리와의 1대1 전투만 남았지. 그는 빠르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검의 에너지를 모아 결국 괴물을 베어냈어. 물론 그 후 경비병들이 경계태세를. 이때 신병은 안심하고 쓰러질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닭국수 한 가닥에 걸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켄은 재빨리 달려가서 한 가닥에 곰지그럼 아래부 가져가서 손리 켄은 가능하자 능동적으로 치료 마법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상처가 즉시 치유되었다. 이제는 쉬고 음식을 먹어 혈액을 보충하기만 하면 된다. 혈액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전투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켄이 마법 상자에 모두 모으도록 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백작이 나타났다. 그는 차에 있는 자이 후이를 보고 놀라서 입을 벌렸다. 그 안에서 2명의 소녀가 요정처럼 아름답게 걸어 나왔다. 감은 즉시 레티아 공주와 시우 양이라고 확인했다. 켄은 듣고 깜짝 놀라며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또 나는 전하공주와 공작의 작은 딸을 구했다. 경계가 끝난 후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후 공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진정 마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2번의 흔들림이 끝나자 그들의 영혼은 부드러운 꽃밭으로 텔레포트된 듯 모든 저마레이 창공과 전하주터라는 저마레이 창공만의 추다 모든 전공부려란 저마레 전공과 주더라주터라들 저마레 전공근거가 고통과 피로가 빠르게 사라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자 정말로 주인공의 마법은 정말 강력하다. 두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 켄에게 다가갔다. 소개가 끝난 후 서로 간섭하며 그가 급히 수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용서받기는커녕 바로 끌려갔다. 두 사람도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차 안에는 분명 자리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앉아있는 걸까? 켄이 아무리 부끄러워하거나 허락을 구해도 거절당했다. 더구나 할아버지의 무력한 표정은 더 이상 구할 수 없었다. 강제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자 그때 군인이 나타나 도시 도착을 보고했다. 그래서 모두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물론 청년 켄은 여전히 풀려나지 않았다. 그는 공주와 공작의 딸에게 함께하도록 강요받았다. 괴물의 공격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2글자 남자 조화가 선명히 보였다. 백작이 빨리 나타나 아들의 구출을 시도했지만 이곳에는 그만큼 강한 사람은 그밖에 없었기에 두 공주를 보호하는 임무는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3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인 모습은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두 아줌마는 서로 붙어 있었고 핫도그 샌드위치 같은 형세가 되어 결국 이 곰돌이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유는 밤새 잠을 못 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
다행히도 며칠간의 불면증 끝에 세 사람은 수도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 부대의 부대장이 눈앞에 작은 청년의 신분을 알게 되자 그는 몸을 굽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 덕분에 기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그는 가족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모두가 용감하게 싸워 희생했기 때문에 그는 기사단 부대장에게 그들을 기리자고 제안했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켄 덕분에 기사들은 비록 희생되었지만 있었는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후세에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켄 덕분에 기사들은 비록 희생되었지만 여전히 칭찬을 받았지만 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돌아오는 순간 막히고 적어도 몇 가지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주변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많은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홀히 할 수 없었고 신속하게 예를 갖추어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의 정보에 따르면 켄은 혼자서 50마리의 괴물 군대를 무찔렀다. 심지어 이 무리에는 우수한 종족인 제네랄알이 존재했다. 이후 그는 모든 병사들을 치료하고 희생자들을 수도로 데려왔다. 요컨대 그의 공적은 산처럼 쌓였고 국왕은 이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쿠아이에게 남작 직위와 함께 100개의 은화 그리고 저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0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받는 전례 없는 예외를 열었다. 물론 그는 금세 뚱뚱한 남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 남자는 후작으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지만 왕은 매우 화가 나서 그에게 혼자서 괴물들과 싸워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왕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즉 쿠아이가 너무 강력해서 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엔에이치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비공식 회의에서 왕과 공작은 켄에게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그들은 마치 진정한 아버지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왜냐하면 그는 두 사람의 딸을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귀족 직위를 수여하는 것 외에도 오늘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왕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켄과 두 명의 작은 소녀를 위해 혼약을 맺겠다고 선언했다. 젊은이는 놀라서 깜짝 놀랐지만 반항할 틈도 없이 왕에게 심하게 비난받았다. 그런 행동은 이제 막 성장한 소녀의 팔을 감싸고 방에서 함께 자고 거의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었다. 지금 거절하면 두 명의 귀족 소녀에게 불만을 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말이 끝나기 전에 즉시 처형당할까 두려웠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는 너무 빨리 반응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하지만 혼약이 성립되자 두 여자는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시절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했다. 세 사람이 함께 누워있던 날들, 결국 공작과 왕은 모두 흥분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 질문했다. 물론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신속하게 설명했다. 세 사람이 함께 누워있던 날들, 공작과 왕은 모두 동요하며 일어난 일에 대해 질문했다. 물론 신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손을 대었는지 빠르게 설명해야 했다. 그냥 침대 위치일 뿐이야. 하지만 왜 저 두 사람은 더 난리인지 모르겠어. 집에 가면 아빠와 언니에게 압박을 받으니 정말 끝장이야. 그게 보상인지 처벌인지도 모르겠어. 왕도에서 교회 면담을 할 때 켄은 다시 신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고 그때 자신의 상태창에 대해 물어봤어. 그 지표들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경험치는 레벨을 따라잡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인류 중 가장 강력한 존재였어. 그 후 창조신은 그를 반신으로 승격시키는 제안을 했어. 많은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거나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 방금 배운 모든 지식을 잊고 창조신은 이 세계에서의 오락 문제에 대해 언급했어. 그 당시에는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는 켄에게 옛세계의 지식을 활용해 더 많은 것을 창조하길 원했어. 말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었지만 돌아오자마자 언니에게 드레스를 입어보라고 끌려갔어. 남자라는 신세가 이렇게 민망할 수가 없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결국 그는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 고양이 귀가 익숙한 것을 보고 그는 친구인 판마남수아가 현재 왕도에서 수습 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 구체적으로는 매우 지혜로워 보이는 형이지만 귀족이라는 두 단어를 듣고 당황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 두 사람의 가게를 방문할 기회를 얻은 켄은 갑자기 게임을 제작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간단한 스케치를 그리자 가게 주인으로부터 호응을 받았어. 그래서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는 금화 하나를 꺼내어 비용으로 제시했어. 단순히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요청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가게 주인이 조금 망설였어. 사각한이라는 회사의 명성을 걸고 그는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약속했어. 상황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괜찮지 않았어. 밖으로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니의 분노였고 결국 그는 언니를 칭찬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했어. 하지만 그 칭찬이 바로 그를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게 했어. 구체적으로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언니가 드레스를 입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 다행히도 하녀가 제때 구해주었고 타미스, 즉 이전에 켄을 초대했던 가게 주인이 켄에게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자고 초대했어.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 비록 초안이었지만 가게 주인은 이미 확인했어.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간단한 스케치를 그리자. 가게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는 금화 하나를 꺼내어 비용으로 제시했다.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요청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주인이 약간 고민했다. 사각 안에
명성을 생각하며 그는 이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황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였지만 밖에 나가면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탐비난 저번에는 정거중 장인적으라 아조미는 자금에는 다구만종 장인적으라 하나다가라 언니의 분노뿐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를 칭찬하여 자신의 목숨을 말아쳐고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 칭찬이 그를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게 했고 구체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름다운 언니의 드레스를 보는 것이었다. 다행히 하녀가 제때 구해주었고 타미스, 즉 이전의 가게 주인이었던 사람이 켄을 초대하여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을 알았다. 비록 초안일 뿐이지만 최우선으로 삼고 정말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작 속도와 제품 품질도 포함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정말 핫한 기계식 키보드의 기준입니다. 미는 즉석에서 구매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너무 흥분하여 원래의 침착함과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제품이 분명히 유행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제 제작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일반판과 귀족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급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니까요. 나머지 계층을 위해서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자본에 대한 걱정이 들자 켄은 즉시 그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무려 5개의 금화입니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빠르게 해결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두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업의 신에게 바쳐야 합니다. 이 작업은 제품이 향후 3년 동안 복제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주문의 주문문을 읽고 나자 물품은 즉시 두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판매 마감일을 한 달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주인에게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세트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왕실에 바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타밋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가게가 왕에게 바칠 기회를 가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진 기계는 현재 몇몇 신들의 시험 제품으로 간주되고 있으니 왕실도 작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쉴 틈도 없이 출시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현재 남작의 신부님으로 켄은 행동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화려한 연회장에 들어서자 그가 처음으로 부딪힌 그룹은 바로 그가 처음으로 얼굴을 부딪힌 그룹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후작과 그의 가족입니다. 대신 공작과 그의 미래 아내를 만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해야 하므로 그는 경건하게 몸을 숙이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몇 마디의 칭찬을 더하자 미래의 아내는 구름 위로 올라간 듯 기뻐했습니다. 공작과 그의 아버지는 이 인물이 진정한 순진한 범죄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음은 왕국가족의 화려한 등장입니다. 화려한 연애에서 그가 처음 부딪힌 그룹도 바로 그가 처음 얼굴을 베인 그룹이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후작과 그의 가족이었다. 대신 공작과 미래의 아내를 만나러 가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해야 했기에 그는 경건하게 몸을 숙이고 자신을 소개했다. 미래의 아내를 위해 몇 마디의 사랑 고백을 추가하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모든 사람과 노인 모두가 확실히 이 캐릭터가 순진무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국가의 가족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장면이다. 귀족들이 모두 모여 건배하는 행사에 왕이 참석했다. 신임 남작의 인사말 중 젊은이는 몇 마디 칭찬을 덧붙여 공주를 매우 기쁘게 했다. 물론 왕은 매우 화가 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를 참고 견디며 천재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켄은 직접 제작한 장난감을 바쳤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났다. 규칙을 더 알고 싶다는 이유로 왕은 남작 가족과 파티 후에 만날 것을 약속했다. 친아버지에게 사업에 손을 대게 된 이유를 묻자 젊은이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이 없어서 새로 주어질 저택을 잘 돌볼 수 없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이 많은 아들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텐데 그는 부모님이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시온은 빠르게 두와 함께 놀러 나갔다. 현재 공주는 왕 옆에 있어 이번 산책은 두 사람만의 첫 데이트와 같았다. 남편이 될 사람의 소심한 본능을 이용해 작은 아가씨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놀라움을 주었다. 결국 젊은 남자를 완전히 제압했으며 밖에서는 상어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어린 물고기였다. 그때 후작의 아들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시오를 몇 마디 헛소리로 칭찬했지만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다. 곱슬머리 남자는 젊은 남작의 아들이니 민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조언하며 이곳에서 나가라고 했다. 켄은 일어나 자신이 남작이라고 소개했다. 어린 친구들이 그를 남작의 아들로 오해하자 더욱 대담해지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뚱뚱한 남자는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권력을 남용했다. 잘못한 사람은 그였지만 켄은 끝까지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 사람을 밖으로 나가 정정당당한 결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아름답고 고귀한 아가씨가 남작의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매우 질투를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마법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마법을 외운 후 배를 부풀리고 사방으로 빛을 발산하는 모습은 오히려 불꽃이 고추보다 작아 보였다. 정말로 사람들을 극도로 놀라게 했다. 켄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또 한 번 금발의 남자가 춤을 추며 시간을 끌었다. 엄청나게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배를 내밀고 사방으로 빛나는 모습은 통제불능이다.
이렇게 해서 고추보다 더 작은 불꽃을 바꿔야 한다. 정말로 사람을 극도로 놀라게 한다. 켄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했다. 황금머리의 남자가 춤추는데 몇 초를 더 소비했다. 미친듯이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조금 생겼고 그 장면을 참을 수가 없었다. 몇몇 어린애들이 남편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 슈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았다. 직접 목소리를 내어 먼저 남작이라는 신분을 소개했다. 남자이 남작이 아니라 그 후 변방의 백작 가문 출신임을 언급하고 마지막에는 50마리의 독수리를 처치한 영웅담으로 마무리했다. 그 아이들은 듣고 나서 무릎을 꿇고 도망쳤다. 그럴 수밖에. 지금 남아있으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수치도 더해질 테니까.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놀리려는 걸 알게 된 슈는 모든 것을 공주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켄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러나 결과는 좀 잘못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전쟁을 시작했다. 원인은 남자가 독신 여성의 얼굴에 손을 댄 것이었다. 공주도 죽고 싶을 만큼 좋아했지만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 보라색 머리는 이번이 첫 데이트라고 말했다. 켄은 다음번에는 공주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피가 강처럼 흘렀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을 달려도 태양을 피할 수는 없지 않나? 그 약속이 우연히 왕이 듣게 되었고 결과는 바로 이 두 남자에게서 오는 살기가 가득한 어깨의 잡음이었다. 다음날 아침 켄은 왕궁에 가서 열쇠와 저택의 지도를 받았다. 현재 왕은 중요한 회의 중이어서 대통령이 대신 전달할 것이다. 황제에서 벗어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아내의 아버지인 공작이 만나자마자 자존심을 걸고 자리를 제안했다. 그 후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기를 했다. 이 시점에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도 힘들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오랜 시간 지도를 따라 이동한 끝에 켄은 드디어 자신의 저택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이렇게 엉망인 집이 과연 거주할 수 있는 곳인가? 젊은이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두려워하여 가는 곳마다 공손하게 인사했다. 여기서 유일한 의문은 이곳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혼자서 다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개인 집이 너무 더러워서 귀신이 싫어할 정도였다. 그는 몇 가지 기본 마법을 사용하여 청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수리하고 극도로 환상적인 캐나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대단한 것도 이 정도가 한계였다. 조금 더 기다리면 하녀들과 새로운 집사가 차례로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선두에 있는 것은 사위가 되었다. 그 후 그는 많은 고위직 인사들과 거래를 했다. 이 시점에서 일찍 돌아가고 싶어도 어렵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올 수도 있다. 그날 오후 오랜 시간 동안 지도에 따라 이동한 끝에 켄은 마침내 자신의 저택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이렇게 엉망인 집이 과연 거주할 만한 곳인가? 젊은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두려워하여 가는 곳마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여기서 유일하게 궁금한 것은 이곳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혼자서 다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집이 더럽고 귀신도 싫어할 정도였다. 그는 즉시 몇 가지 기본 마법을 사용하여 청소를 시작했다. 그러나 청소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수리하고 극도로 환상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대단한 것도 이 정도가 한계다. 잠시 후 하녀들과 새로운 집사들이 차례로 나타날 것이다. 청소할 버전. 하지만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했다. 극도로 환상적인 캐나다. 대단한 것도 이 정도가 한계다. 조금 더 기다리면 하녀와 새로운 집사가 차례로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의 목에 나무검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되고 있다. 이기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다. 누가 알겠는가? 실비아 슈퍼 친척이 그 아기와 함께 따라갔어요. 옆에는 젊은 형이 있는데 이제 집에서 집사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맡게 꽤 많이 들었어요. 모두 같은 사람인 세바트를 통해서지만 캐아버지가 더 두드러졌어요. 악기를 다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마법으로 숲을 날려버리기도 했죠. 누가 이 젊은이가 막 성인이 되었는지 믿겠어요? 즉시 부하들에게 청소를 시켰어요. 하지만 슈퍼민트가 없었으니 더러운 흔적은 없었죠. 실비아는 그 아기가 마법으로 완전히 처리했다고 말했을 때 그리 놀라지 않았어요. 단지 도아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해 약간 혼란스러워했죠. 비록 놀라긴 했지만 집사는 정신을 차리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가 제인과 알렉스 형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두 사람 모두 막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 매우 칭찬했어요. 게다가 누나가 칭찬을 더하니 정말 대단했죠. 모두가 빨리 막내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두 형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집이 매우 낡았고 심지어 여러가지 이상한 것들이 있다고 계속 위협했죠. 이번에 우리 집에서 누나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지만 그녀는 반드시 막내를 보호하겠다고 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낡고 허름한 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은 몇 년 전 이곳에 왔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는 이곳에 왔었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들을 바라보니 그 이유를 알겠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마법을 썼겠죠. 집을 한 바퀴 돌아본 후 감은 이곳이 너무 건조하고 예술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귀족들은 예술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장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괴물 자본가를 언급하자 아버지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서 즉시 장식품을 주문했죠. 하지만 실비아가 본 순간 소리를 지르며 통제를 잃었어요. 모든 하인들도 놀라서 비명을 질렀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는 집 한가운데에 시체를 그대로 두고 있었으니까요.
이 샘플 하나만으로도 수천 개의 백금 가치가 있으니 그것으로 장식하는 것이 좋다. 관리인이 생각할 수 있는 형편없는 물건들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또 한 번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소리는 메인의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온 것에서 비롯되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사용해보니 그 효능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설치를 제안했다. 비록 아버지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뻔뻔한 것 같았다. 메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귀족이 저택을 받으면 환영 파티를 열고 권력자들을 초대해야 한다. 다행히 관리인이 초대장과 손님 목록을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운이 좋게도 왕을 초대할 수는 없었다. 현재 그의 신분으로는 부족했지만 형은 전날에 후작 가족을 초대해야 한다고 강요받았다. 켄은 귀족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지 몰라 꽤 당황해 보였다. 그래서 실비하는 형에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 말을 듣고 형은 독특한 유리컵을 만들기 위해 뛰어들었고 직접 요리사에게 새로운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하녀는 한입 베어 물자 기뻐서 하늘로 날아갈 사위에게서 초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그를 궁전으로 확 불러서 따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결국 나라의 법 때문이었다. 신분이 낮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공작이 옆에서 초대장을 흔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왕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변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다행히 메이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고 왕에게 직접 초대장을 보내고 싶다고 허세를 부렸다. 모든 것은 관리인의 세심한 배려 덕분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집에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두 아내인 레티아와 에스도 참석할 것이다. 타인들은 왕의 참석 소식에 아무런 방법도 없이 침착할 수 없었다. 주인의 약혼자인 공주도 함께였다. 하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했다. 오래전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남작저택의 첫 번째 홀에 발을 들여놓자 공작은 제르가군의 샘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이제는 손님들에게 인사할 차례였다. 준비한 인사말을 마치자 파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파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두가 음식에 놀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얼마나 마실지 반짝이는 유리잔 하나 더 추가하니 트렁크이는 말할 필요 없이 훌륭했다. 그때 국왕과 가족이 빠르게 등장했고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조차 그 잔의 정교한 무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폭발적인 맛에 고기 요리가 더해지니 정말 완벽했다. 바로 그 순간 여왕이 갑자기 화장실에 대해 물어보았다. 국왕은 듣고 나서 궁금해져서 누구처럼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시도해보겠다고 하며 궁전 안에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음식과 음료에서부터 배변까지 모든 서비스가 최고 수준이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왕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손님 접대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마르키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나타나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저택을 비웃었지만 첫 번째 홀에 들어서자 그는 제뜨던 표본에 대해 알리지 않은 친구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늦게 도착했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니 모두가 싫어했고 심지어 맛도 보지 않고 음료를 비난할 정도로 오만했다. 맛을 보고 나서야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비난하려 했다. 음식 부분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며 맨이 자신에게 2개의 유리잔을 선물로 주자 마르키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한 후 모든 잔과 술, 요리법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친구가 이것은 공동 선물이라고 거절하자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높은 존재라고 여겼다. 민 H는 현재 왕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검색을 시작했다. 왕이 가까이 오자 그는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마르키스에게 선물하자고 제안했고 국왕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시노는 자신의 태도 때문에 빠르게 처벌을 받았다. 왕보다 더 늦게 도착했으니 말이다. 분노를 겪고 나서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켄에이치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왕은 자신이 이 신의 엉뚱한 계획에 끌려들어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향해 꾸짖어 대니 친구는 세상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연회 후에는 또 벌을 받아야 했으니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다음날 켄은 부대 부관을 만나기 위해 이동했으며 주된 목적은 총리 마가나의 지시에 따라 괴물의 폐기물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품질을 확인하려면 일단 장소가 필요했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대장이 듣고 나서 추가로 제르자군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다행히 대답은 아니지만 대신에 A급 모험가 팀이 처치해야 할 초대형 땅 드래곤 몇 마리였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바로 현장에서 처리해야 했다. 부대장 다이메는 그에게 일단 여기서 물건을 잠시 보류하라고 했다. 비록 미리 테러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젊은이는 크게 웃으며 왕실 측에서 모두 받아줄지 물었다. 시마나 하난도구 시바름이다서 받아줄지 물었다. 시마나 하난도구 시바름이다. 제가 물어보주게 서파라만 다저구 시바름이다. 받아주게 서파라문도 그러쳤다. 그는 주저없이 이 젊은이가 신의 사자여야 하는지 질문했다. 이로 인해 켄은 잠시 멈칫했고 두 손을 흔들며 거부했다. 장밍은 평범한 사람일 뿐 너무 평범해서 더 이상 평범할 수 없었다.
부대장이 모든 괴물을 평가할 책임을 맡자 그는 즉시 슬리퍼를 신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장에게 훈련에 끌려갔다. 그러나 대장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모의 전투가 있어야 나타날 수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매우 자순가츠가 저러저러샤마들에게 고민하고 있었다. 모두 켄이 단순한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1대1 전투가 벌어졌다. 머리가 뾰족한 아저씨는 검을 겨누며 명령을 내렸다. 그는 듣고 나서 강화하고 슈퍼맨처럼 곧장 뛰어올랐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육안으로 따라잡을 수 없었다. 불과 반초 후 그는 아저씨의 검을 하늘로 쳐내며 자신이 조금 과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려 했지만 여전히 붙잡혀 있을 때 베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 모두 멈추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붕에서 내려와 공중에서 360도 회전한 후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이 사람들에게 겁을 먹을까 걱정했다. 즉시 그녀는 부활을 꾸짖었고 다임에는 그 젊은이가 바로 혼자서 공주와 귀여운 소녀를 구한 영웅 남작이라고 천천히 사실을 밝혔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장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살기가 서서히 나타나 몸을 감쌌다. 그녀는 검을 뽑아내고 활짝 웃으며 결국 10살짜리 아이를 향해 무기를 겨누었다. 무기를 들고 10살짜리 아이를 향해 뾰족하게 겨누었다. 진짜 검과 가짜 검까지 추가되었다. 체면은 없지만 부끄러움은 없고 자신이 검성인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검을 들고 강화한 후 눈앞의 아이에게 미친듯이 돌진했다.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뒤로 점프하며 벽을 발판 삼아 결국 적의 검과 대치하게 되었다. 서로의 검이 맞닿는 순간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게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또한 검성인의 칭호를 가진 그녀와 동등하게 싸우는 사람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검을 힘으로 밀어내고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켄은 마력을 모으고 빠르게 뒤로 점프했다. 검성인이 다시 돌아섰을 때 나무검이 그의 목에 언제 붙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기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다. 누가 알았겠는가? 나무검이 언제부터 목에 걸려 있었던 걸까? 이기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 누가 알겠어? 마마는 곧바로 맨과 결혼하겠다고 요구했다. 이제서야 작은 아이가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티파나라고 하며 나이 차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구름처럼 파란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서자마자 부모님에게 금지당했다. 약혼자를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는 말에 켄은 방법이 없어서 구해줄 팀장을 부르려 했지만 그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은 아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오히려 더 신이 나 있었다. 뭐가 그렇게 드문 인재라고 국왕과 공작이 허락했으니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10살에 이미 성검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했으며 신의 사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황제와 총리는 특별한 책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세계로 돌아가면 여전히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해주었다. 마법으로 괴물과 싸운 경험도 모두 잊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랑스러운 두 아내와 국왕, 남작으로 임명된 자부심을 꼭 언급해야 한다. 옛 세계로 돌아갈 때 켄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외롭고 혼자서 어두운 구석에서 지내야 했다. 말을 마치자 맨은 즉시 일어나 현재의 삶을 계속하고 싶다고 확신했다. 동시에 그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매우 감사했다. 그 후 민은 황제에게 그동안 숨겨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까지의 켄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아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은 이미 상대방이 물러나도록 약혼을 했지만 누가 알겠는가? 작은 아이는 오히려 더 신이 나 있었다. 대체 뭐가? 드문 인재를 왕과 공작이 인정했으니 나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겨우 10살의 성검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했으며 더하여 신의 사자라고 물었을 때 황제와 총리 모두 켄에게 특별한 책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그 후 총리와 함께 켄에게 특별한 책을 보여주기로 결정했다. 그 후에 부팀장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켄은 황제를 만나고 제왕급 마법서 한 권을 받았다. 그것은 창립자인 첫 번째 국왕이 남긴 것이다. 이번에는 그가 읽어보며 지식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켄이 내부에 기록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자 왕은 한숨을 쉬며 그가 안전히 기록 마니억에 기록돼 책의 모든 내용이 일본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다. 첫 번째 국왕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보니 어떤 추론을 해도 일본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부인할 이유가 없었다. 켄은 자신이 숨기고 있던 모든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서로 대면해야 하고 그는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 땅의 다른 곳에서의 전생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 일본 국왕과 함께 있었다. 자신이 감의 아들인 것은 완전히 사실이었다. 그것은 신들이 세례식에서 밝혀준 것이었고 무려 7명의 신들이었다. 왕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아들의 현재 상태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 아이가 가진 수많은 수치와 칭호를 보자면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켄은
괴물과 함께 마법으로 싸운 경험도 모두 잊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사랑스러운 두 아내와 국왕, 남작으로 임명된 자부심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옛 세계로 돌아가면 켄의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쓸쓸히 어두운 구석에 혼자 있을 뿐이었다. 말을 마치자 맨은 즉시 일어나 현재의 삶을 계속 살고 싶다고 확신했다. 동시에 그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에 매우 감사했다. 그 후 민은 황제에게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숨겼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까지의 켄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맨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왕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빠르게 확인한 후 맨의 요청에 동의했다. 그러던 중 청색머리의 아줌마가 들어와 편지를 건네주었고 그 내용은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한 손으로 켄을 집어들었다. 세계로 돌아가면 곁에는 부모님과 나에게 잘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마법으로 괴물과 싸운 경험도 모두 잊을 수 없는 것들이다. 반드시 언급해야 할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왕, 그리고 남작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옛 세계로 돌아갈 때 켄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외롭고 홀로 어두운 구석에서 지내고 있었다. 말을 마치자 맨은 즉시 일어나 켄의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외롭고 혼자서 지내고 있었다. 현재의 삶을 계속 살고 싶다고 확신했다. 동시에 그는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했다. 현재의 삶을 계속 살기로 했다. 동시에 그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감사했다. 그 후 민은 황제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까지의 켄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왕은 빠르게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확인한 후 맨의 요청에 동의했다. 지금까지의 켄 자신과 같았다. 그 아이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왕은 신속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인한 후 요청에 동의했다. 아무 일도 없던 중에 초록머리의 아줌마가 들어와 편지를 주었다. 내용은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이었고 켄을 한 손으로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니 신의 사자 같은 이런 모습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귀족이 평민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중에는 파마 친구도 있었다. 그래서 형은 재빨리 나서서 막았다. 그 아이는 상대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결과적으로 공주와 저택에 도착했다. 게다가 지구의 커피까지 등장했다. 물어보니 새로 알게 되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잠시 미뤄두자.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몇 년 만이다. 첫 번째 왕이 공유한 바에 따르면 그는 신들로부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전해들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예전에 어떤 서버에 살았고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비록 그의 외모가 약간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는 생각이 느리고 대화를 하려면 반 시간은 걸려야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첫 번째 왕이었다. 상대방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는 상태창을 켜자마자 창조의 신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에 확 들어왔다. 첫 번째 왕도 카드를 오픈하며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든 세계라고 인정했다. 물론 그것은 이미 3년 동안 존재해왔다. 청년 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다. 민이 여기 있는 이유는 그가 살고 있는 세계의 창조신이 직접 첫 번째 왕에게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은 그 요청을 단번에 거절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는 너무 강력해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소년이 꽤 자신감 있어 보이길래 한 조각의 케이크를 시켜보라고 했지만 불행히도 켄이 일어나자마자 칼이 그의 목에 닿아 있었다. 왜 자신이 그렇게 강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첫 번째 왕은 그에게 적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는 300년 전 전 세계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만든 이름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에 의심을 심어주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싸움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까지 말한 후 첫 번째 왕은 잠시 멈추고 그 이름을 밝혔다. 다신 앙이다. 3년 전 전투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많은 것을 희생해야 겨우 봉인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최근에 그 봉인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신이 되었으니 인간 세계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족이 원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켄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동의했다. 그가 문제를 더 이해하기도 전에 창조신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섬의 가장자리에 이동시켰다. 결국 나침반을 남기고 대저택으로 가라고 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아저씨들은 똑같이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켄에게 맡기기로 동의했다. 켄이 스스로 처리하게 했다. 아저씨가 문제를 더 이해할 틈도 없이 창조의 신이 그의 손을 잡고 섬의 가장자리에 순간 이동시켰다. 결국 나침반을 남기고 이동하라고 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과거의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에서 켄의 수준은 겨우 평균 이하로 기어들어가고 있어 레벨업이 최우선 선택이다. 여기에서의 일련은 그가 살고 있는 세계의 하루와 같기 때문에 몬스터를 처치하며 레벨업을 하다보면 600레벨은 되어야 아존과 몇 번 겨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켄은 겨우 300레벨이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실비아는 켄이 돌아온 줄 알고 급히 뛰어나갔다. 그러나 눈앞에 보인 것은 공주와 공작의 작은 딸들로 그녀는 켄이 납치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까봐 걱정이 가득했다. 마이타이 공주는 매우 침착했으며 그녀는 미래의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앉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하인들의 걱정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현재 켄은 숲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으며 그의 몸은 몹시 약해져서 괴물에게 붙잡히기 일보 직전이었다. 절망적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본능과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그는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땅에 누워있는 약한 생명체를 발견했다. 그 생명을 구해주려 하던 중 그는 이전에 2번 사람을 구한 기억이 떠올랐다. 결국 그는 남아있는 힘을 다해 치료 마법을 사용했다. 켄은 단 1초의 짧은 순간에 자신을 잃을 뻔했지만 그는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그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구한 생물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둘은 혼자였기 때문에 사람과 생물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각자의 치열한 전투에 대한 기억을 쌓아갔다. 결국 그들은 창조신의 저택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무려 4년의 시간과 많은 비바람을 견뎌야 했다. 그 옆에 있는 생물은 제자기아두가 그것이 극히 희귀한 신수인 페니아라고 밝혀주었다. 둘이 꽤 친해지자 그들은 동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훈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에 이 아저씨가 직접 켄을 가르치겠지만 먼저 과거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켄의 힘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었다. 직접 그를 구해주고 나서 2번의 구출 사건을 갑자기 떠올렸다. 결국 남은 힘을 다해 치유 마법을 사용했다. 아저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거의 자신을 잃을 뻔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켄이기 때문이다. 그 직후 맨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구한 동물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체적으로 맨을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둘 다 혼자였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각자 치열한 전투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창조의 신의 저택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구체적으로는 4년이나 걸렸다. 비와 햇빛을 견디며 옆에 있는 동물은 제자 가주에게 페니아라는 극히 희귀한 신수라고 밝혀졌다. 둘이 꽤 친해진 기념으로 동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훈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에는 이 아저씨가 맨을 직접 가르칠 것이지만 그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켄의 힘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다. 그 이름은 그렇다. 하지만 현재 켄의 힘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다. 그들은 아오네는 창조신 듀자보다도 강하다. 도가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약한 사람이다. 형이 이긴 왕의 머리다. 매니 선생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리자마자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강력한 주먹을 배 한가운데 맞고 기절했을 뿐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선생님 집에 아름다운 스승과 아기용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첫 숟가락을 먹자마자 매는 눈물이 나고 감동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젊은이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맞다. 그 아이는 네, 해 동안 숲에서 혼자 생존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한 눈물이 흘렀다. 자매는 빵 만들기에 집중하지 않아 혼이 났고 켄은 스승에게서 양파를 한가득 먹어야 했다. 아무리 속도를 내도 도가는 주먹을 쉽게 피하고 결국 방어 자세로 돌아서야 했다. 마지막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주먹을 맞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다. 수업이 시작했을 때 젊은이는 집으로 기어갈 힘도 없었다. 과거로 돌아가면 듀자는 아오네가 사실 켄이 살고 있는 세계의 게임신이라고, 잡으러 주로와 산부로 돌아가면 듀자는 과거로 잡으러 돌아가면 세계의 게임신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에는 7명의 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는 왜 그런지 모르게 모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의 게임에 참여시키기 위해 예언의 말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신의 세계에서 추방되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부활한다면 그 잔인한 게임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또한 창조신 듀자가 전투에서 잃어버린 동료들은 사실 맨의 부모님이다. 세 사람은 신들의 원탁에 초대되어 아오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세계를 치유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 임무는 창조신이 직접 건네준 수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운명의 전투에서 맨의 어머니는 여주교를 구하기 위해 아오네의 화살을 몸으로 막았다. 그로 인해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그 악신은 쉽게 피했고 결국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었고 듀자가 아오네의 얼굴에 돌을 박아 넣을 기회를 제공했다. 결국 그는 악당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켄은 스승을 쓰러뜨리기 위해 강한 결심을 하고 있다. 보호해야 할 것이 많다. 그 동기를 가지고 그는 검을 휘둘러 도자의 칼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무기를 목에 대고 훈련을 끝냈다. 1년 넘게 이어진 훈련이 끝났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신의 빛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두 개의 묘비 앞에서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슬픔을 잠시 억누르고 듀지하는 제자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 빵 조각을 꺼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켄은 매우 빠르게 그것을 빼앗았다. 이는 그가 훈련 후 정말로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그의 제자쿵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스승은 신속하게 그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렸다. 어쨌든 여기서 5년이나 있었으니 외형이 크게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쿵과 함께 가는 것은 경주 외에도 도자이의 용도 있다. 급히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쿵은 두 스승의 감탄 속에 신속하게 돌아갔다. 그들은 모두 그가 반드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호해야 할 것은 정말로 거대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녀들과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랑의 빵 접시도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다시 먹게 된 이들은 켄이 기계처럼 먹어치웠다. 돌아오자마자 메이는 자신이 첫 번째 왕과 함께 있었던 일을 왕에게 보고했다. 물론 그는 왕이 자주 사용하는 카타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끔찍한 여행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하루 종일 괴물들과 싸우고 스승 도자이의 손 아래에서 매순간 넘어졌다. 그렇게 5년이 지났지만 쉴 틈도 없이 A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심지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A급 승급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 외에도 모험가 협회의 회장도 여동생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함께 검술을 연습할 사람이 없어서 극도로 억눌려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 폭발할 것 같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직접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메이는 형수에게서 강도단을 잡는 임무를 맡았다. 이 그룹은 가시아에서 수도까지의 도로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그들은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지만 문제는 아니다. 지금 몇 명이든 켄이 처리할 수 있다. 그는 한정판 블랙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다. 쿵은 신속하게 자신을 핫스팟으로 순간이동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활성화했다. 멤버이지만 문제는 아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든 켄은 모두 처리할 것이다. 그는 한정판 블랙카드를 사용했으니까 말한 즉시 바로 실행했다. 아저씨는 신속하게 스스로를 핫스팟으로 순간이동시켰다. 그 후 그는 마법으로 상황을 탐색했다. 금방 켄은 강도단을 보았다. 그들은 작업 중이었다.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는 두 옛 스승과 친구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리나를 다치게까지 했다. 이번에는 다치기만 할 것 같다. 신속하게 돌아가서 치료 마법을 시전했다.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후 카타나를 소환하고 전투를 준비했다. 한 강도가 자신에게 돌진하는 것을 보자 맨은 즉시 변신하여 접근해 방패를 쳐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빼지 않고 다른 강도의 배에 찔렀고 다음에는 공격을 막고 반격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순간적으로 앞으로 돌진하여 길을 만들었다. 이 전투는 정말 어렵지만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눈앞의 사람들에게 힘을 조절해야 해서 힘들었다. 방금 켄이
협회에서 의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니나는 켄이 올해도 12살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우 그 나이였다. 게다가 강도 진압 임무는 최소 C급 이상이므로 가조시급 정말로 약간 부담스러웠다. 말을 마친 맨은 A급 증명서를 바로 꺼내들며 B급과 C급을 넘어 A급으로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C급과 바로 꺼내들며 B급과 C급을 넘어 괴물은 결국 괴물이다. 이제 문제는 방금 처치한 강도 그룹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마치자 그는 모두를 수송차에 태우고 왕국을 돌아다니며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다. 강도들은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그룹이 가게에 도착한 순간 주인과 친구가 맞이했다. 그는 자신의 공을 인정할 수 없었다. 대신 미는 자신이 임무를 수행하는 길에 지나가는 것뿐이라고 확신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바이마는 정말로 친구를 존경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모험가 조합의 임무가 있었다. 동시에 남작이 져야 할 짐을 모두 짊어지고 있었다. 빨간 머리는 듣고 깜짝 놀랐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적절한 호칭으로 바꿔야 했다. 하지만 켄은 자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예전처럼 교사와 학생으로 지내면 충분하다고 했다. 물론 학생이 성장하면 교사가 칭찬해야 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조금 부끄러워서 숙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니나와 엠레도 그쪽에 일이 있어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빠르게 작고 가볍게 만지자 빨간머리 아저씨는 즉시 익숙한 기억의 연쇄를 깨달았다. 그룹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얼음불꽃에 A급이 나타나면 큰일이다. 오늘은 돌아서서 피하는 게 낫지. 여기서 막고 있으면 분명히 큰일 날 것이다. 모두 정상적이었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로드는 니나의 형이었다. 이제 불꽃이 과거를 기억하게 되었다. 여동생이 자주 이야기하던 시절, 귀족의 아들을 가르치던 시절이었다. 몇 잔 마시려던 참에 아내가 얼굴에 지팡이를 들이대는 바람에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기쁜 일이니 예외로 하자. 여동생이 켄이 모험가로 위장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조금 놀랐지만 시로드는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힘을 다해 싸울 때 그와 동등한 상대였기 때문이다. 불꽃이 있는 얼음불꽃팀은 검술 능력만으로 A급으로 올라간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마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검을 얼마나 강력하게 다루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아이가 남작의 아들이자 남작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빨간머리는 무례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연말했다. 사실 이 젊은이는 지금 처음으로 강력한 것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혼자서 자곤을 요리해버린 적이 있다. 강력한 레벨이었고 괴물을 이용해 2개의 초급 가방을 만들기도 했다. 이를 보고 클로드의 아내는 얼굴이 빨개지며 하나를 선물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는 너무 취해 이렇게 행동한 것이고 남편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민도 곧바로 내일 수업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을 때 길드에서 사람을 찾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일 수업이 있는 모험가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급히 멤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 아이들과 잘 맞았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켄이 마법 사용 금지로 고통받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 이유는 이곳의 결계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검술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클로드 그룹을 초대했다. 처음에는 C급만 보낼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A급 2명과 B급 2명이 함께 하게 되었다. 먼저 모험가 카드 추첨이 있을 것이다. 지금 금색 카드를 꺼내면 점수가 높아질 것이므로 켄은 집에 두고 오겠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검술 수업이 많아 켄의 차례는 아직 멀었다. 도착했다. 마법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형은 한쪽 구석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차례가 되었다. 사실 모험가 그룹은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과 동등하게 싸우거나 심지어 4명 모두를 상대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이 끝날 것이다. 누군가 너무 과하게 행동해서 수업 시간을 잊어버렸다. 양쪽의 검이 맞부딪히는 순간 종이 울리는 소리가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모험가는 더 이상 특별 강사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첫 학기 화염 마법으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4명이 세운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방법이 없어서 그날 밤 그는 괴물숲에 나타나 계속해서 불덩이를 쏘아내며 속의 답답함을 풀었다. 심지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용암비를 만들어 하늘로 불꽃을 쏘아 올리기까지 했다. 경비병이 보고하면 짐승의 습격으로 착각했지만 노인이 도착했을 때는 단지 이 손수건만 남아있었다. 다음날 그는 왕에게 소환되어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마왕이 돌아와 세계를 침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것은 어젯밤 괴물숲에서 큰 충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이 무언가를 밝혀줄지 궁금했지만 켄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외쳤다. 질문을 마치고 나서야 모든 일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오네는 봉인이 느슨해진 것을 발견하고 매우 흥분했다. 비록 몸의 일부만 해방되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큰 일을 해내겠다고 결심했다. 심지어 노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라고 도전하기까지 했다. 물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집에 돌아온 켄은 심하게 혼이 나고 말았다. 맞는 말이다. 아들이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매우 파괴적이니
부모로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오늘 반에서는 소환 마법 수업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자습할 줄 알았다. 하지만 공격 마법과 관련이 없는 수업이라 금지령이 해제되어 하루 동안 자유롭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담당 교사인 구자트는 평소 왕실 마법사로 활동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아이의 반을 가르치러 왔다. 공유된 지식에 따르면 소환 마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하루 동안의 자유를 위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게다가 담당 교사는 구자트로 평소에는 왕립 마법사로 활동하지만 오늘은 그 아이의 수업을 특별히 보조하러 왔다. 공유된 지식에 따르면 소환 마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전부터 마음이 통하는 괴물과 계약을 맺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법진에서 소환된 괴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쿠와 진이 첫 번째 유형의 펫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은 구자트가 직접 학생들에게 괴물 소환 과제를 지도할 것입니다. 유일한 주의사항은 양측이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처럼 비록 전투력이 강한 맹수를 소환했지만 마력이 부족해서 둘은 서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참 기다린 후 켄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소환원이 그려진 종이를 땅에 놓고 마법진에 최대한의 마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고통스러운 기억의 연쇄가 떠올라 그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교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계약을 맺지 못하면 괴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마력이 하늘을 뚫고 솟구치는 것을 보았고 구자트가 목이 터져라 멈추라고 외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늦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에너지원의 흐름을 끊을 만큼 충분히 정신이 맑았습니다. 그때 마법원의 중앙에 하얀 머리의 발이 마법원의 중앙에 발이 맑았습니다. 그때 마법원의 중앙에 발에 마법원의 발에 마법원에 두 개의 뿔을 가진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마왕이니까요. 그렇게 듣자 미는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해 빛의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마왕은 상태창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발휘하며 소환자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충돌할 줄 알았던 켄은 번개처럼 빠르게 칼을 뽑아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왕이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며 신의 사자로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디케 국의 그림자를 부르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마족 군대를 보낼 수 있으면 금방 끝날 일이었습니다. 켄은 여기서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확실히 울었습니다. 말하며 마족의 힘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이를 듣고 문제를 이해했고 그는 자신을 제토라고 소개하며 켄과 계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필요할 때는 직접 부르면 되고 불바다 속으로 내려가도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사는 상대방이 마왕이라고 자칭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만 켄은 즉시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끊었습니다. 이를 듣고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모두가 왕의 사무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켄이 자신이 마왕을 소환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다들 방법이 없다. 계약을 추가하면 정말 큰일이다. 젊은이는 태연하게 행동하는 반면 모두가 수도가 날아갈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서 불쌍한 사람은 구자트 선생님 뿐이다. 그는 현재 마법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며 마왕을 인간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국왕도 궁금해하며 확인해보자고 제안한다. 물론 그 전에 선생님에게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철저히 경고했다. 열자마자 신이라는 큰 글자가 눈에 띄고 나머지 수치는 수평으로 놓인 숫자 8로 표시되어 있다. 구자는 충격을 받아 무릎을 꿇고 존경하는 맨을 바라보았다. 국왕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몇 가지를 확인하고 며칠 내로 자기를 수여하고 순조롭게 영토를 부여하고 혼약을 발표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그의 영토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의 아버지가 마주해야 할 전염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제인형의 정보에 따르면 2달 전부터 괴물의 공격을 받는 모험가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고위험 탐사를 계속 의뢰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괴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과거 수년간의 전염과 연관지을 수 있다. 그래서 진은 여러 도시의 모험가 협회와 연결했지만 조사 결과는 없어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동생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진은 즉시 반대했다. 어린애를 위험한 지역에 보내다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모험가 카드와 함께 제트던 샘플이 남작 저택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기로 했다. 신속하게 지역 모험가 협회로 이동했지만 어린아이를 경시하는 새로운 직원과 마주쳤다. 다행히도 주디가 제때 나타나서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엠리와 니나도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숲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괴물이 훨씬 더 사납고 강력해졌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디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켄을 막았다. 그는 자신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건 파란 머리와 빨간 머리가 알을 낳는 것과 같고 그 외에 동행하는 친구도 있다. 다소 이상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이지만 하쿠와 진을 소환한 후 세 사람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책임이 있어서 켄을 막았다. 그는 자신이 매우 강하다고 확신했다. 그건 파란 머리와 빨간 머리가 알을 낳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아저씨의 동행도 있었다. 다소 이상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였다. 하쿠와 진을 지상으로 소환한 후 셋은 신속하게
신비했지만 맨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받았다. 그래서 몇몇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결심했다. 괴물에 대한 직을 가진 청년 켄은 손들어 자동차를 소환하며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다. 이번은 시끄럽게 욕을 했지만 메인이라는 꼬리 덩어리를 보자마자 바로 강아지처럼 변해버렸다. 본인도 망이지만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강력한 존재가 여기 살고 있는 듯다. 게다가 그의 고향엔 괴물이 많지만 이 숲의 수는 매우 비정적이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세토는 은혜하여 노을을 보고 있는 다마자를 호출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여전히 정점 아래에 있었고 빠르게 땅 아래 검은 마법의 구멍을 만들어냈다. 노인 수십억 마리의 작은 곤충을 전파했다. 그들은 그렇게 모든 구석구석 퍼져나가 몇 마리의 땅률은 숨을 수 없게 되어 직접 나눴다. 미는 이를 보고 몸을 360회전시킨 후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마리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햇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갚게 처리하고 세토와 그의 부하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자신은 전림을 가지고 봉지로 돌아갔다. 지금 다 마티아는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정말 켄의 적이 되면 두 사람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탐색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핫스팟에 접했다. 등 뒤 오싹해지는 느낌이 즉시 밀려왔다. 왜냐하면 펜은 벌레처럼 보이는 괴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신호로 모두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돌진했다. 세토도 신속하게 돌아와 상을 보고했다. 모든 이들 작별 인사를 한 후 켄은 부들과 함께 빠르게 출발했다. 이때 성과도 나타났고 메이는 이를 보고 작은 자에게 말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형이 괴물에게 불을 쏘자 아오네는 노일과 관련된 척을 알아차리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전투 준비했다. 대규모 전투가 곧 일어날 것을 알렸다. 세펑은 방어의 위치를 맡고 세토는 메인에게 두목이 이동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자신은 망으로서 추가 부하를 소환하여 계속 싸울 것이다. 숲이 어느 정도 파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마을 상황으로 돌아서 켄의 집의 세 번째 아주나의 지휘 아래 수많은 시민들 여전히 순식간에 두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어떤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탐색을 이어가고 성공적으로 핫스팟에 접근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즉시 밀려왔고 앞에는 곤충처럼 보이는 괴물들이 있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노로 모두가 미친듯이 마을 향해 돌진했다. 세토도 신속히 돌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모두의 작별 인사를 한 후 켄과 그의 부하들은 신속히 출발했다. 이때 섬사가 나타났고 그는 마을을 켜줄 것을 부탁하며 켄은 또 앞으로 나아갔다. 켄이 괴물에게 불을 쏜 순간 아오는 노들과 관련된 신척을 알아차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전투를 준비했다. 독수리의 대규모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을 알리는 신호이 쿵퐁은 방어선 위치를 확보하고 세토는 독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본인은 망이 추가로 부하 소환하여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숲이 어느 정도 파괴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상황으로 돌아가면 켄 집안의 할머니 지휘 아래 수많은 주민들이 연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이주하다. 미어레가 느낀 바는 괴물은 매우 공적인 기세를 갖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줄이면 즉시 증가한다. 비록 켄이 강력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 숲에 얼마나 많은 괴물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나는 급히 뜨거운 지점으로 이동할 결심을 했다. 물론 파란머리와 팀원들이 모두 함께 따라갔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있었다. 어차피 함 싸우는 것뿐인데 왜 두려워해야 할까? 세토 쪽에는 형이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고 지 현직 사당을 소집했다. 처음엔 모두 불만이 보였다. 아왕이 인류를 돕는다니. 하지만 전설의 앙아대 마티아를 보고 나서야 그들은 진정으로 상황을 이해했다. 구적으로 상대방 신의 사자로서 간신이며 심지어 곤충의 왕과 계약을 맺은 존재였다. 이제 다른 방법 없었다.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며 하늘을 날아야 할 뿐이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거대한 집단면을 만들었다. 아래에서 떠다니는 생물을 보고 켄 마음은 불타오르듯 뜨거워졌고 그는 계속해서 불을 쏘아 강력한 화염풍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갑자기 검은 불꽃이 그에게로 날아왔지만 미는 여전히 임페르노로 방어할 수 있었다. 잔여 먼지 가라진 후 블레어 드래곤이 천천히 나타나며 매우 불쾌한 소리를